예상됩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가 1에서 5cm,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는 1cm 안팎입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형걸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농원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에 막대한 선거 자금을 쏟아부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등극한 머스크는 전문직 비자 확대 발언으로 트럼프 진영의 내분을 촉발시키는가 하면요. 또 독일의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등 거침없는 정치적 입장 표명과 행보로 우려와 의구심을 사고 있는데요. 트럼프 지지층 간의 갈등하는 배경, 그리고 갖은 논란에도 머스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브라질 당국이 몇 주 전 자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불법 강제 노동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이 문제가 중국과 브라질 사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3일 오후 9시 19분쯤 규슈 동쪽 미야자키현 앞바다인 휴가나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관측됐으며 이 지진 직후 미야자키, 시코쿠, 고천에 쓰나미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미야자키현 북부 평야 지역에는 진도 5약의 흔들림도 감지됐는데요. 진도 5약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선반의 식기류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앞서 작년 8월 달에 미야자키현에서는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속 113km의 강풍 경보가 발령돼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기상청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LA 카운티와 벤트라 카운티에 화재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현지 시각으로 14일 새벽부터 15일 정오까지 일부 지역에서 시속 89에서 113k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기상청은 북동풍과 동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지역의 습도가 10에서 20%로 낮아 화재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일 시작된 팰리세이드 산불과 이튼 산불로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34배가 넘는 153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4명, 실종자는 23명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당선인의 그린란드 매입 구상을 지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앤디 오글스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10명의 공동 발의자를 확보했는데요. 이 법안은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한 뒤 곧바로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두고 있는 덴마크와의 협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나 법적 효력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영국 조자들이 다음 달 만나 유럽의 방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다음 달 3일 브뤼셀에서 27개 회원국을 초청해서 유럽 방위 관련 비공식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이번 회의는 유럽의 자주적인 방위 책임 강화와 유럽 차원의 협력 강화라는 두 가지 주요 원칙에 기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청장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맞서서 회원국 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지난해 전체 수출이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25조 5천억 위안, 론으로 5,101조 원으로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년 대비 7.1% 증가한 수치로 특히 수출 규모가 25조 위안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의 수출 증대 원인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내년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해외로 물량을 서둘러 내보냈고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 후에 무역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속에서 수출 물량을 더욱더 늘린 점 등이 꼽힙니다. 다만 이런 무역 호황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관세 폭탄 등 무역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지막 고점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전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불꽃놀이로 시작해 기도회로 끝난다인데요. 트럼프 취임식 행사 관련 얘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8일 날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취임 축하 행사는 골프클럽에서 불꽃놀이로 시작이 되고요. 취임식 다음 날인 21일 국가 기도회로 총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예. 트럼프 벤스 취임식 위원회는 트럼프 당선인이 18일 날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리셉션 및 불꽃놀이 행사를 한다고 밝혔고요. 행사에는 500여 명의 후원자, 친구, 지하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라라고 루트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머물고 있는데요. 앤드루스 공공기지 통해서 워싱턴 DC로 이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 이번에 내각 구성원의 리셉션과 부통인 당선인 만찬 행사 같이 갖는다고 하는데요. 19일 날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다음에 워싱턴 DC에 있는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마가 승리 집회에 참석하는데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하게 됩니다. 만찬 후에 이제 발언도 한다고 하는데요. 집회에서 트럼프 당선인 애창곡인 YMCA가 부른 빌리지 비플이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노래는 유세 도중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취임식 당일날 20일 날 주요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취임 선서 전에 교회 예배가 있고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 선서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 및 부통령 환송 행사를 가지고 취임식 장소인 미국 의사당으로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의사당 대통령 방에서 새 대통령 서명 행사를 갖고 의회 합동위원회 오찬, 군사열, 퍼레이드, 무대 등으로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선서 및 취임사 뒤에는 오페라 가수인 크리스토퍼 마치오가 미국 국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일 마지막 날 오전에 국가 기도회로 모든 행사가 끝난다고 하는데요. 위원회 측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힘과 안보, 미국 우선주의 의지를 기회를 통해서 국가 통합하는 데 전념할 것이고 취임 축하 행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역사적인 백악관 복귀 그리고 마가에 대한 미국 국민의 확고한 투표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취임 행사가 펼쳐질 워싱턴 DC의 경호 수준이 최상급으로 지금 맞아요. 격상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불행히도 다른 해결책은 없다. 벨기에 정부의 연금 개혁 항의 총파업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국가들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정부와 이제 근로자 측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13일 날 벨기에에서 차기 정부가 예고한 연금 개혁을 항의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총파업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 벨기에에 있는 모든 산별 노동조합이 이번 총파업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노조는 현재 연정이 구성이 논의되고 있는 차기 연방정부가 긴축 재정 정책의 하나로 연금 개혁을 예고하자 총파업을 결정을 한 겁니다. 일단 지금 연정을 이끄는 쪽이 우파 민족주의 정당인 새 플레미시 연대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 당대표가 일단 200억 유로 론으로 30조 원을 절감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오래 일을 해야 되고 노동법은 좀 더 유연화되고 연금 수급 자격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베이비붐 세대라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었겠지만 이게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노조 측은 차기 정부가 예고한 긴축 방안의 95%가 연금, 사회보장제도,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예감을 삭감하는 것이 편중돼 있다면서 반대 입장 밝히고 있는데요.
벨기에에서는 작년 4월달 퇴임하는 정부의 결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법적 퇴직 연령이 65세에서 66세로 상향 조정됐고요. 연금 수급 자격 증명을 위한 요건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미 강화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 대부분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지하철,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벨기에 항공사인 브뤼셀 에어라인이 브뤼셀 국제공항 수화물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항공편 운항을 절반가량 취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일랜드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도 브뤼셀 국제공항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이미 취소한 상태입니다. 브뤼셀 지역 일부 지역에서는요,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수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지까지 발표가 됐다고 하고 좀 도시 지역이 더럽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일부 학교도 휴업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사 노조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교사 2만 명 이상이 파업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유럽 각국 정부도 연금 개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연금 수령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64세까지 늦추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요.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시간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더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독일도 2007년부터 이미 65세였던 연금 수령 연령을 2030년까지 67세로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나라마다 연금 개혁은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촬영 현장이 아니라 실제 상황. 이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 배우인 왕싱이 태국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요? 네, 실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최대 관광 성수기인 춘제를 앞두고 태국 정부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왕싱이 지난 4일 날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실종됐는데 4월 뒤에 미얀마에서 발견됐고 태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무사히 돌아오긴 했습니다. 예. 왕싱은 영화 연문 3에도 출연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외에도 다수의 드라마에 등장을 했었는데 예. 드라마 캐스팅 제의를 받고 태국에 도착했다가 접경 지역인 미얀마의 미야와디에서 갑자기 끌려가게 된 뭐 겁니다. 납치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삭발된 채 초췌한 모습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태국 경찰에 자신이 중국 범죄 조직에 납치가 됐고 중국을 겨냥한 사기 수법도 그동안에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왕싱에 끌려간 미야와디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을 일삼는 범죄 조직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근거지로 유명한데요. 예. 왜 일부 영화에서 사람들이 납치돼가지고 여권 다 뺏기고 이렇게 이제 그 영화 교육받- 같은 소식이에요. 네. 예. 근데 실제로 영화 배우가 납치가 돼서 이렇게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네. 교육까지 받았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이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2013년에 미야와디에서만 최대 10만 명이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터넷에서는 태국 여행을 주자는 법을 검색하는 게시물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뭐 각종 소셜 미디어에 치앙마이는 괜찮냐, 안전하냐, 그리고 태국 여행을 취소하고 싶을 때 여행사에 환불해 달라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불안하죠. 이런 소식 네, 맞습니다. 접하면요. 예. 네, 그래서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은 상하이 오픈라인 매장의 관리자도 왕칭 납치 사건 영향 때문에 태국행 여행이 예약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우가 납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라오 태국 총리가 직접 나서서 신속한 수사까지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태국 정부에 따르면 작년에 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3,550만 명인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673만 명, 거의 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인데요. 태국의 여행업계는 이번 사건 때문에 춘제 연휴 기간 동안에 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10에서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입지 마세요. 옷걸이에 양보하세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 패딩 입은 지 나흘 만에 보풀 잃어. 예, 어떤 소식입니까? 네, 한 중국 여성이 우리 돈으로 900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의 패딩을 샀는데요. 입은 지 나흘 만에 보풀이 생겨서 항의했습니다만 예. 업체 측에서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온라인 매체인 황구망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엘사의 패딩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 항저우에 살고 있는 여성 홍모 씨가 작년 11월 달에 이 매장에서 45,500위안으로 909만 원짜리 흰색 패딩을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폴리에스터 54%, 폴리아미드 46%로 이루어진 나일론 소재의 패딩이었습니다. 홍 씨가 구입한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791만 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져서 홍 씨가 이 패딩을 꺼내 입었는데 네. 입은 지 나흘 만에 이 소매 부분에 밑단 부분에
보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 사실 이게 뭐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아니고 소위 말해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예. 돈을 주고 산 옷인데 보풀이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 씨가 직접 매장에 찾아가서 직원에게 항의를 했는데 직원은 털이 빠지면 손해 주겠습니다라고 말만 했고요. 그래서 홍 씨가 내가 옷을 감상하게 산 것이 아니지 않냐, 입으려고 산 건데 이렇게 금방 보풀이는 거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추선해주겠다고 말은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뭐 이렇게 기분이- 소비자의 불만을 잠재울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해당 매장은 아닙니다만 다른 매장 관리자로부터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예. 들은 대답은 옷을 입고 테이블 같은 모서리에 이렇게 좀 부딪혀서 보풀이 생긴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홍 씨에게는 굉장히 곱게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고가의 제품이니까. 예. 그래서 보풀이라는 것이 절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백화점 측은 무료 드라이클리닝 서비스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풀은 제거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홍 씨는 환불을 요청했고 대신에 현금으로 돌려받지 않고 다른 제품을 구매할 테니까 일단 돈을 그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매장 측과 조율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럴 거면은 옷을 입지 말고 그냥 옷장에 걸어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입지 마세요. 옷걸이에 양보하세요. 네. 라는 키워드가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순결을 지킨다면 입학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로마 교황청이 성관계를 멀리하는 순결한 동성애자 남성일 경우에는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예. 이전 교황청에서 나올 수 없는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인데요. 다만 동성애적인 성향을 과시하는 남성은 학교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과시하는 남성은 교육에서 배제된다.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 주교회가 11일 날 동성애자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교황청 지침을 주교회 웹사이트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지침에 따르면은 신학교 책임자는 사제 후보자의 성적 취향을 고려하되 그것을 인간 성격의 한 측면으로만 고려해야 된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 특히 교회는 해당 인물을 깊게 존중하지만 동성애를 실천하거나 뿌리 깊은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면 소위 말하는 이런 동성애 문화를 지지한 사람은 신학교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단서를 달긴 달았는데요. 어쨌든 이탈리아 주교회가 이제 집을 방침하고 바티칸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시범 운영 기간으로 3년간 정도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동성애를 터부시하는 나라에서는 이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대 교황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프란스 교황은 작년에 이미 사제들이 동성 커플에 대해서 축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고 2013년에 이미 만약 동성애자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선의를 가졌다면 누가 심판하겠냐면서 성소수에 대해서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예. 그때는 고마웠지만 지금은 부담 키워드인데 미국 식당의 팁 관련 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레스토랑에서 주는 팁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메뉴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팁도 올라가고 있고요. 소비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이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 얘기는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레스토랑 결제 시스템 운영하는 토스트에 따르면 작년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미국 내 서비스 레스토랑의 평균 팁 비율이 19.3%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팁 비율은 2021년 초에 코로나19 봉쇄 완화 시기 때 19.9%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거의 20%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밥값이면 거기에다가 2,000원 더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시 많은 소비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고생한 레스토랑 직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팁을 좀 후하게 준 면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경제가 다 회복이 됐고 물가가 그동안 오르면서 메뉴 가격까지 같이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팁을 요구하는 이 식당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공항 매점, 주유소 같은 곳에서도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짧게 뭐 관광 가시는 분들도 이 팁이 부담될 정도니까 네, 맞습니다. 예, 미국 내 뭐 자국민들 오죽하겠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이 급등한 메뉴 가격에 놀라고 그래서 이제 외식빈들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외식할 때 주문량도 좀 줄이는 편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음식값이 너무 올랐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고객들이 이제 음식 먹고 음료는 2번, 3번 이렇게 주문하는데 네. 요즘은
한 번 정도 주문하고 예.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 예를 들면은 뭐 3명이 왔으면 예. 4개 이렇게 시키는데 요즘은 2개 이렇게 메뉴 수를 줄인다는 거죠.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네, 결국은 이제 서버들이 이제 테이블당 벌어들인 팁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레스토랑 직원들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레스토랑에서는 또 인력 감축이나 근무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서로서로 그러니까 룰을 서로서로 잃게 되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여파가 이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월세저널은 팁 감소와 함께 외식업계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불만이 있고 네. 또 레스토랑들은 이미 인건비도 다 올랐고 원자재도 올랐기 때문에 메뉴 가격을 내릴 수가 없는 예. 겁니다. 그래서 월세저널은 팁 비율 감소는 급격히 상승한 식재료, 인건비 여기에다가 고객 불만까지 맞물리면서 식당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근데 했습니다. 뭐 워낙 오래도록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문화라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바꿀 예.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파산을 선택한 레스토랑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미국의 레스토랑 체인 가운데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파산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고 어느 합니다. 정도였는데요? 네, 코로나19 봉사가 있었던 2020년 이후에 최대치라고 하고요. 뭐 TJ 프라이데이 같은 캐주얼 다이닝 체인들도 파산 목록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데뿐만 아니라 일부 뭐 커피 체인점 그런 데도 당연히. 팁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커피 한 잔 마시고 팁 20% 내기는 너무 힘든 거죠. 안 줘도 되나요? 그런데도. 안 주면 굉장히 싫어할걸요? 네. 눈총을 받겠죠. 당연히. 다 주는데 본인만 안 주겠다고 사실 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좀, 예. 음. 미국 내 팀 문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and all the clubs you get in using my name. You think you broke my heart, oh girl, for goodness sake. You think I'm crying on my own, well I ain't. And I didn't wanna write a song, cause I didn't want anyone thinking I still care or don't. But you still hit my phone up, and baby I'll be moving on. And I think it should be something I don't wanna hold back. Maybe you should know that my mama don't like you and she likes everyone. And I never like to admit that I was wrong. And I've been so caught up in my job, didn't see what's going on. But now I know I'm better sleeping on my own.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When you told me that you hated my friends, the only problem was with you and not them. And every time you told me my opinion was wrong, and tried to make me forget where I came from. And I didn't wanna write a song, cause I didn't want anyone thinking I still care or don't. But you still hit my phone up, and baby I'll be moving on. And I think it should be something I don't wanna hold back. Maybe you should know that my mama don't like you and she likes everyone. And I never like to admit that I was wrong. And I've been so caught up in my job, didn't see what's going on. But now I know I'm better sleeping on my own.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For all the times that you made me feel small,
fell in love, now I feel nothing at all. I never felt so low when I was vulnerable. Was I a fool to let you break down my walls?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과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가 오늘 3자 회동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경호처에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정을 경찰 등이 전면 재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수처는 전면 재검토 등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 집행 대신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제3의 장소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호소문은 사전에 상의된 바가 없다며 제3의 장소를 포함해 공수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지한 혐의를 받는 김신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원내 7개 중 6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내란 특검법에 반대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은 종북 특검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40석 대가 연쇄 추돌해 9명이 다쳤고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에서는 자동차 추돌 사고가 잇따라 모두 40넉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브라질 상파울루 유재만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브라질로 중국 노동자들을 불법 입국시켜서 강제 노동뿐만 아니라 아주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돼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비아디가 브라질 바이아주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서 불법 비자로 입국한 중국 근로자들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예. 하청업체 주도로 중국 근로자 163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불법 비자를 소지한 채 입국했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중국 근로자들은 브라질 법령이 규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고 비좁은 데다 욕실까지 부족한 열악한 숙소에서 살았는데요. 여권까지 빼앗기는 등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일부 근로자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피부 손상과 건강 이상 징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 노동당국은 이 근로자들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브라질에 끌려온 국제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단 비아디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적발 당시 비아디와 하청업체 팀장은 바이아 공장 내 노동 조건에 대한 브라질 당국의 발표를 부인하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앞서 비아디는 비자는 적법하게 발급됐고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일하기 위해 브라질에 왔으며 진장 측과의 계약은 해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외교부는 비아디에 대해 임시 취업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는데요. 예. 브라질 노동당국은 비아디는 불법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며 브라질에서 노동 착취 관련된 처벌은 무거우며 은행 대출 제한 등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정부 당국도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했다죠? 네, 이 같은 사실이 발표되자 중국 정부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고작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중국 정부는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중국 자본기업이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경영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계속해서 브라질과 함께 평등과 호의 협력, 상생 원칙에 따라 각 영역의 교류 협력 강화를 지속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과거에 브라질 한인 교포들도 이 노동 환경 문제 때문에 곤란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브라질 한인 업체들도 한동안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 한인 교포들의 주요 산업은 의류인데요. 대부분의 의류업체들은 옷을 생산할 때 디자인을 비롯해 다른 작업은 직접 하더라도 바느질은 하청업입니다. 예. 이때 하청업체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 및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하청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본청의 책임이 전가되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시간의 노동 등이 노예 노동으로 간주됩니다. 비아디의 경우처럼 법령에 규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열악한 숙소, 별도의 식사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것 등 이러한 사항들이 바로 노예 노동으로 간주되며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체류자 및 미등록 불법 노동자가 있다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예, 법령이 규정한 근로 시간을 초과한다든지 숙소가 열악하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비아디의 브라질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이 앞으로 브라질 당국과의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향후 전망은 어떤지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예, 비아디는 저렴한 가격과 높은 기술로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중국의 판매 차량 5대 중 1대가 브라질에서 판매될 정도로 브라질은 중국 외 최대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아디는 바이아 공장 건설에 6억 2천만 달러, 약 9천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예. 이 공장은 비아디가 브라질에 처음 건설하는 아시아 외 지역 전기차 공장으로 올해 3월부터 초기에는 연간 생산을 15만 대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30만 대로 늘릴 예정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브라질 공장을 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계획했으나 이번 근로자 불법 고용 파문으로 차질은 불가피해졌다는 문서입니다. 예. 또한 회사 이미지 훼손은 물론 공장 건설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과 브라질 양국 관계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오래전부터 중국의 투자를 환영해 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중국 기업의 투자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룰라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중국 기업이 자국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는 방식은 브라질 정부의 정책과 배치됩니다. 그렇군요.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라질 상파울루 유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오늘 세계는 글로벌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세계 최고 부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진영 내에서 논란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머스크를 취임식 날에 쫓아내겠다라는 발언까지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머스크와 트럼프 기존 지지층 내에서 벌어진 알력의 배경은 무엇이고 머스크가 논란의 정치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결의 정의길 국제부 선임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스크를 취임식 날에 쫓아내겠다. 누가 이런 발언한 건가요? 머스크를 그렇게 비판한 인물은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수석 전략 보좌관을 지낸 사람이죠. 예. 지금도 브레이브 바트라고 하는 극우 뉴스 사이트. 아직도 있군요. 그럼요. 예.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백인 민족주의 세력과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 운동을 전파한 아주 유력한 인물이죠.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이 브레이트 바트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배넌이 지난 12일 이탈리아 신문 코리에르 델라 세라와의 회견에서 그 머스크를 끌어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 회견에서 배넌은 머스크가 진정한 악한이다, 아주 나쁜 자다. 우리말 표현 아주 나쁜 놈이다. 뭐 이런 표현. 그 자를 그 자를 끌어낸 게 나의 개인적인 일로 삼겠다. 그래서 머스크가 대선 때 돈을 냈기 때문에 좀 참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머스크를 취임식 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 날 쫓아내겠다. 그가 백악관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처럼 만들겠다.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지역 내에서 이제 머스크의 영향력을 끊어내 버리겠다. 자기가 거기서 앞장서겠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간단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취임식도 하기 전에 이제 내부에서 그렇죠. 알력이 불거진 거거든요. 배넌, 머스크 모두 트럼프 지지자인데 왜 이렇게 머스크를 비난했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이민 문제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 뒤 전문직 비자 H-1B라고 하는 비자 상한선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즉 미국의 전문 기술직을 가진 사람이라면 들어오는데 제한을 두지 말자 이런 말을 한 거죠. 주장을 한 거죠. 이런 주장이 트럼프 지지층 대부분 이민을 반대하고 있는데 격렬한 반발을 산 거죠. 배넌도 이날 회견에서 H-1B 비자 문제는 기술 영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술 영주요? 영주니까 봉건 시대 때 영주. 근데 첨단 기술 영주라는 거죠. 이런 기술 영주들이 전반적인 이민 시스템을 갖고 장난치는 거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기술 비자 자신들의 이익에 사용하려고 이 비자 문제를 갖다가 장난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서 머스크는 남아공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인종주의자들인 남아공 백인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이 미국에서 벌어진 온갖 일에 대해서 논평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직이라 해도 그 전문직 비자 자체 반대하는 거죠, 배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이니까 남아공 잘 알다시피 옛날에 흑백 분리 인종주의 정책을 폈었잖아요. 그런 백인들을 데리고 와갖고서 왜 미국에서 마음대로 짓거리게 내버려두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남아공 출신의 그 머스크 동료들인 첨단 기술 자본가들인 피터 틸, 페이팔을 창업했던 사람이죠. 그 데이비드 sak스, 페이팔의 전 최고 운영 책임자였죠. 이런 사람들도 싸잡아서 다 남아공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배넌이 머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첨단 기술 자본가들도 비판을 한 겁니다. 배넌이 머스크를 비난한 직접적 계기가 그러니까 머스크가 전문직 비자 확대에 찬성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민 제한 주장에 가세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트럼프 진영 내에서 머스크와 다른 지지자들 간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머스크로서는 자기의 그 첨단 기술 회사 테슬라, 뭐 스페이스X 이런 회사들을 운영하려면 전 세계 전문 기술자들을 데리고 오고 또 싼 값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전문 기술 이민 제한을 풀어야 되는데 반면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앞서 말한 대로 다수가 이민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학력 백인층들이고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특히 경쟁력 있는 전문직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오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도 빼앗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거죠. 정서를 파고들어서 표를 많이 얻었고요. 결국. 그렇죠. 그런데 근데 이 스티브 배넌은 바로 그런 트럼프의 그런 불만에 찬 이런 백인층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고 트럼프 머스크 때리기에 나선 거죠. 배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머스크의 유일한 목적은 억만장자가 되는 것뿐이다. 전 세계적인 차원의 기술 봉건주의의 옹호자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를 지키거나 더 나은 거래를 하거나 돈을 벌려고 무슨 짓도 할 것이다. 재산 축적, 재산을 통한 권력이 바로 그가 집중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좀 뭐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배넌은
자기는 미국을 위한 사람이고 머스크는 미국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는 그렇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렇다면 이 트럼프 차기 정부 내에서 뭐 그런 부자들과 또 불만에 찬 중하류층과의 백인들과의 그 계속 갈등이 불거질 텐데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물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머스크를 비롯한 이 빅테크 리더들, 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거, 아까 말했던 페이팔의 피터 틸 이런 사람들과 또 일반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스티브 배넌 같은 네. 마가 세력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이미 시작됐고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예. 상황이죠. 근데 머스크는 원래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를 포함했던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런 첨단 기술 자본가들은 원래 민주당 성향이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원래부터 이른바 전통 산업들, 굴뚝 산업들의 자본가들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쪽으로 가서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첨단 기술 회사들이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최대 거대 자본으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도 규제를 좀 해야겠다 이제는 하니까 그래 그럼 이제는 민주당 지지 안 하고 이제 공화당으로 갈래. 특히 트럼프가 규제 완화를 많이 주장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거죠. 실제로 머스크도 민주당 규제에 염증이 나서 트럼프를 내가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습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머스크가 이미 정부 효율부라고 하는 수장을 맡았는데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동수장이죠. 예. 이 기구는 사실상 규제 완화 기구입니다.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부 혹은 정부 효율위원회 공동수장을 맡은 비백 라마스 와미는 이런 말도 했어요. 미국 내에 인재가 부족하다. 그래서 기술 회사들이 고승려 외국인을 유치해야 된다. 예. 공경으로 여기는 이민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 말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는 스티브 배넌 같은 마가 세력들은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넌은 실리콘밸리가 미국인 일자리를 줄였다. 그래서 니네들이 거기에 배상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국인 전문직 비자 발급은 미국 중산층을 내쫓는 거다. 미국을 갖다가 딴 나라 이민자들에게 점령당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편이라고 하는 트럼프는 말로는 거대 기업들이 미국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비난하지만 사실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보다 많은 억만장자가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머스크와 같은 디지털 봉건주의 영주들에게 압도적인 자유를 선사하고 정부 구위를 맡기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 지지 세력 사이에서 이제 알력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근데 예. 조정을 해 나갈지 아니면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머스크는 최근 유럽의 극우 정당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또 다른 극우 정당의 지도자를 비판하는 뭐 유럽 정책까지 이제 개입하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온갖 군대 시켜 난사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 미디어 X에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독일을 위한 대안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은 독일의 극우 정당입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서 특정 지역에서는 2위까지 지지율이 오르기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또 12월 28일 독일 유력 주간지인 벨트함 존타크에 또다시 이 독일을 위한 대안을 지지하는 본격적인 기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고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 매체 오피니언 부장은 이에 항의하면서 사임까지 했습니다. 예. 머스크 얘기는 내가 독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니 나도 독일 사회에 발언권이 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도 극우 정당인 이른바 개혁당을 적극 두둔하면서도 그 지도자인 나이절 페라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점이거든요. 독일에서는 독일의 극우 정당도 지지하고 리더도 지지했는데 네. 영국의 극우 정당은 지지했지만 리더는 또 비판했어요. 그렇죠. 약간 이것도 이제 극우적인 이데올로기 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왜 자기 소셜 미디어에서 영국 개혁당엔 새로운 대표가 필요하다. 나이절 페라지는 그만한 자질이 없다. 이런 예. 말을 했었습니다. 왜? 원래는 이 머스크와 페라지가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한 달 전쯤에 트럼프의 플로리다 마거라고 리조트에서 만나서 아주 좋게 지내고 또 서로를 친구라 그러고 페라지는 머스크가 자신들 개혁당한테 많게는 1억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갑자기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영국 극우 활동가 토미 로빈슨이라는 사람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토미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폭행, 모기 기사기 등으로 수감된 바 있는 영국의 극우 활동가인데
페라지는 이 로빈슨이 개혁당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하고 일축했는데 머스크는 그를 석방하고 개혁당의 그를 갖다 적극적으로 중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머스크가 상당히 극우적인 이데올로기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머스크가 그러면서 또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도 비판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머스크는 페라지를 비판한 그날 바로 영국 노동당 대표이자 영국 총리인 키어 스타머 총리를 사임해야 된다. 그리고 영국의 국가적 수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비판한 거죠? 그 머스크는 페라지와 만난 이후 영국 정치에 관심을 두고서 특히 키어 스타머 총리에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해왔어요. 예. 키어 스타머가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왕리 검찰청 재직 시절에 맨체스터 지역에서 갱단 조직의 아동 성착취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스타머 총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페라지와 스타머 총리를 비판한 5일 기준 하루 동안 머스크가 한 78건의 포스팅을 했는데 X에 그중에 39건이 스타머 총리를 비판한 겁니다. 약간 좀 스토커 기질까지도 있는 약간 좀 보여줍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말하는 건 자유인데 좀 난사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스토커 기질까지도 약간 보여주는 게. 미국을 흔들고 있는 머스크가 왜 이렇게 또 유럽 정책까지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넘치는 자금력과 X로 이제 트럼프를 주동해서 미국 정치의 스타가 됐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이제 그 무대를 유럽 국제적인 차원으로 넓히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스크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것은 물론 자신의 이데올로기도 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사업 이익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테슬라 등 기업의 주가가 뭐 50% 정도 다시 또 재폭등했습니다. 어쨌든 머스크는 이런 자신의 스타 파워를 동원해서 유럽 정치에 기입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권이나 정책을 수립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서 말한 대로 내가 독일에 투자했으니까 나도 발언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뭐 그 논리죠. 그 차원이죠. 예를 들어서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자에서 스타링크 유명한 회사죠. 이 스타링크가 최근에 이탈리아 정부랑 약 15억 유로 정도의 정부 보안 통신 계약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우리 합니다. 돈 2조 2,500억 원. 그렇죠. 예. 트럼프는 이탈리아 극우 정당 출신인 조르자 총리와도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 발언을 얼마 전에도 해줬고. 만났고요. 네. 그래서 이 스타링크가 사실은 유럽 통신 보안 통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 연합이 현재 약 106억 유로. 106억 유로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2030년까지 사이버 보안 위성 네트워크를 개발 중인데 이것이 아이리스2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이 스타링크 위성통신 체계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로서는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이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녹색당에 있는 알렉산드라 게제라고 하는 유럽의 의원은 상당히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탈리아 정부 국방부 군 당국의 통신망이 그 극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머스크 같은 파시스트의 원형격인 자에게 내맡기는 꼴이다. 이거 위험하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는 거죠. 머스크와 트럼프의 동거 그리고 머스크의 전 세계적 차원의 정치 개입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보면 마초적인 극우 성향이 있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긴 하는데 하지만 앞서도 말한 대로 트럼프나 유럽 극우 정당 이런 에 대한 지지와 개입은 기본적으로 자본가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본 이익을 위해서 개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머스크와 같은 거대 첨단 기술 자본가와 이해가 같냐는 거죠. 이해가 좀 틀립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른바 그 슬라브 지젝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머스크 같은 디지털 봉건 영주와 마가 세력 간의 불가능한 연합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이민 문제나 머스크 소유 사업체들은 국외 투자나 해외 교역들에서 입장이 다르다. 계속 부딪힐 거라는 머스크다 이런 자본가 입장에서는
트럼프 지지층이 반대하는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또 외국 기업의 값싼 물품 수입들, 자기네 입장에서는 물건을 재료를 싸게 수입해야지 되니까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머스크 디지털 이런 첨단 자본가들은 이 자유주의 성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가 우리한테 개입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었던 디지털 미디어 공간을 자기네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스티브 배넌 같은 마가 세력들은 그 개입해서 규제하고 강력히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기본적으로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사업가죠. 사업가죠. 부동산 재벌이고 대기업을 옹호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언제까지 이 마가 세력들 신반 백인 중하층 세력들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하여튼 양쪽의 긴장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나 머스크나 기본적으로 사업가란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즈 스캑스의 We Are All Alone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